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부자 되려고 하다가 빠르게 가난해지는 게 이 시장의 속성이에요. 심리적인 몰아침이 나왔을 때 이게 분석을 제대로 한 몰아침인지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요동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나도 같이 그렇게 마음이 쏠리거든요. 신한금융투자 지점장이기도 하지만 그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 그래서 각도기 역할을 맡고 있는 곽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소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그럼 좀 여쭙겠습니다. 네, 편하시죠. 어제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연설도 있었고 보니까 연내 금리 인상이 좀 힘들다. 국내는? 네, 국내는. 국내는 그렇고 파월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한 거죠. 인하를 안 하겠다. 네, 인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위로 공간을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아마 경제 상황들 때문에 동결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경기 때문이라면 금리를 내렸지 왜 동결을 했겠냐. 아니다, 우리한테는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일단 차단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쉽사리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갔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어요. 미국에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물가가 잘 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나왔던 지표들 CPI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도 좀 그랬고 그 다음에 고용도 타이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블러핑인지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거 가봐야 하는 거고 대신에 시장한테 자꾸 압박을 하는 분위기는 있는 거고요. 시장은 왜 흔들리냐? 시장은 제가 보기에 대략 한 5.25%까지는 이미 가격 매김을 했어요. 근데 5.5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 이상은 가격 매김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5.5 이상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때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5.5든 5.75든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금리 올라가는 거를 소화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6%가 됐다 이러면 그 6%의 금리가 낮은 금리라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1년짜리 예금은 한 7% 가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금으로만 생각하니까 일반인들은 예금 이자가 높아지네 하지만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면 한계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금리가 6%면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8에서 12%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안 나오면 적자나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안을 해보시면 이 금리가 경제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감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시장이 어제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오늘도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만큼 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은 지금 차원이 다층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인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동력인 2차 전지를 하는 쪽은 자원이 너무 많이 쏠려 있고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쏠림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따로 떼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2023년 들어오면서 핵심은 뭐냐면 US 달러냐 넌 US 달러냐가 지금 핵심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22년도에는 모든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2년에요? 네, 작년도에. 달러. 맞습니다. 오직 달러였거든요. 오직 달러. 그럼 이건 뭐냐면, 마치, 저는 이건, 기준자라고 생각해요. 기준을 재어주는 척도인데, 이 척도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모든 게 떨어진 느낌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US 달러 외에는 모두 안 좋았고, 그거는 뭐 주식 시장도 안 좋았고, 모든 말할 것 없이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2023년 들어오면서 딱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넌 US 달러가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일단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게 한계에 도달했다. 즉 소위 말하는 터미널 레이트 네. 최종 금리 목적지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 이럴 때는 달러 계속 올랐어요. 근데 저기까지 오르겠구나 하니까 달러 강세가 멈추면서 달러 대비 다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면 다른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냥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23년도에는 넌 US 달러 자산들이 좋았고 거기다 플러스 중국이 돈을 작년 계속 풀었거든요. 한 해 내내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회복이 안 됐을 뿐이지 돈은 계속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유동성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국가 1번. 1번 금리가 계속해서 YCC라고 하면서 장기 그 이자율을 찍어 누르는 네. 장기 금리 압박 정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계속 여기서는 돈이 퐁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해서 1번에서부터는 유동성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정말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곳에 시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저의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히 아주 쉽게 투자를 얘기했던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라고 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아주 쉽게 설명했던 그의 말년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돈의 양이 많은 곳에 자산 가격 상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돈의 양이 많은 건 아시아였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약간 묶여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었었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돈이 몰리고요. 한국이나 네, 아시아 쪽이요. 한국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해결되어야 될 게 생각보다 시점이 되게 빨리 온 것 같기도 한데 네.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첫 번째 핵심. 그거는 하나 더 거풀을 벗겨보면 미국 금리의 끝이 보일 거냐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6% 정도까지 금리가 가버리면 네. 요거는 그 6% 가는 과정까지는 시장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6%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 많이 희박하다고 봐요. 희박하다. 네. 근데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느냐 하는 건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네. 지금 연준은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그 연준 인사들이 회의하고 나서 어디 금리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하나씩 점을 찍고 나온단 말이죠. 일컬어 우리가 그걸 점도표라고 했고 그 점도표의 점이 가장 많이 찍힌 자리는 5.1에서 5.4예요. 그래서 이번 3월 23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이 점도표를 또 찍고 나오겠죠. 네. 이게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5%를 넘었어요. 그리고 패드 와치라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찰하는 그 사이트의 그 흐름이 네.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드 와치는. 근데 그게 지금 5.5를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6월 달쯤 되면 5.5를 훌쩍 넘길 거다. 6월 달 넘어가면. 일단 시장이 지금은 연준이 얘기한 것보다 좀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이 만약에 이번 전도표에서 5.1에서 5.4에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환호를 하면서 다시 이쪽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들이 내려오면서 시장은 환호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미국 시장도 오르겠습니다만 미국 달러가 못 올라가면서 아시아 증시도 같이 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의 흐름이 회복이 될 것이냐 여부인데 누적적으로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부자 되려고 하다가 빠르게 가난해지는 게 이 시장의 속성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조급한 자의 돈이 느긋한 자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게 이 주식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느긋하게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까지 안 좋다고 그럼 내년에 안 좋을 거냐 경기가. 그럼 올해 안 좋으면 정말 위기가 오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위기가 올라오면 뭐 몇 가지가 더 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금리가 6%를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나 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고공행진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게 꽤 오래 간다. 뭐 이러면 우리나라가 멈췄던 금리 인상을 또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이 쌓이면 진짜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겠죠. 근데 그거까지 상상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네, 그거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건 몰리면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네. 그래서 투자에서 평정심이 중요한 게 몰리거나 쏠리면 안 되거든요. 몰리거나 쏠릴 때 내가 몰렸는지 쏠렸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 투자에서 요게 단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시간을 두고 뭘 보라는 거냐, 올해 안 좋고 그럼 내년에 왜 어떻게 좋아지냐,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술혁명의 과정들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기술혁명의 그 산물이고요. 그리고 이 최근의 기술혁명의 산물에는 핵심적인 게 다 반도체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 잠깐 열풍이 불었다가 엔지니어들 사이는 여전히 열풍인데 생성형 AI, 챗 GPT라고도 불리는 이런 엔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쓰이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메모리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생성형 AI 관련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가 드느냐. 엔비디아에서 만든 A100이라는 그 칩이 최신 칩입니다. 근데 그 칩을 그냥 하나만 덜렁 파는 게 아니고 칩셋으로 팔거든요. 네. 이게 하나에 얼마쯤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조금 비싸요. 네. 컴퓨터 하는데. 네. 뭐 500만 원. 네. 그래도 뭐 네. 아주 틀리진 않으셨어요. $10,000. 네. 그러면 그걸 한번 제대로 구동하려면 그게 한 몇 개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10개, 5개, 10개. 네. 10,000개 정도가 필요해요. 10,000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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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버 하나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와. 예. 그 AI 데이터 센터. 네. 그죠?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에다 붙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구글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 하려면 A100 10,000개짜리 데이터 센터를 하나씩은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안 그러면 남의 거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일 거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칩 하나를 다른 게 아니라 칩셋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면 메모리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기존에 이거는 이제 AI용 데이터 센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AI용 데이터 센터 말고 우리가 이제 뭐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뭐 애플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씩 빌려서 쓰지 않습니까? 네. 뭐 한 달에 몇백 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돈 얼마씩 내면서 네.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컴퓨터 한 대, 네. 그 서버용 컴퓨터 한 대가 아주 얇아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CPU를 한 2알 정도 박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에는 500기가 정도의 D램을 박아 넣어요. 네. 컴퓨터 한 대. 우리 핸드폰 아시다시피 4에서 12기가 정도의 D램을 씁니다. 네. 핸드폰 한 대당. 물론 이제 핸드폰은 1년에 한 12~13억 대가 팔리니까 대단히 큰 시장은 분명히 맞는데요. 서버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많이 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과연 이게 잠깐 떴다 유행처럼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유지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유지되거나 발전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해진 미래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네. 뭐 시간이 가면 그 시대는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느긋해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적자라든지 네. 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적자는 사실은 앞서서 너무 많이 땡겨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네,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서 두루마리 휴지, 네. 예를 들어 하나 사한다 했을 때, 이 집이 문을 닫는데, 그러면 2~3개를 사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소비할 때까지는 그렇죠. 사러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록적으로 좋았다가 너무 기록적으로 꺾였어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재고가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이번에 다시 살짝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간 문제다. 이 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되겠죠. 저도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은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조정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그 디램 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하반기부터 막 시작될 거라고 보던데 도대체 하반기 언제가 그렇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이 반도체고 이창용 총재도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의 반환점을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타겟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반도체법 있잖아요. 그거는 또 보니까 독소 조항이 꽤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의 영향은 없을까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도가 빠진 데는 TSMC입니다. TSMC를 근거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지역에다 먼저 이미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네. 그 지은 지가 꽤 오래됩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거 말고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한 4나노 그리고 그 3나노까지 하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4나노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TSMC에서 그 4나노 공정이 차지하는 미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네. 보면 약 5%가 안 될 겁니다. 적네요. 네, 네. 5%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늘릴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미세 공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나노라고 했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서의 점유율은 한 10%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체에서는 한 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확장하는 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한국도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뭐랄까 줄다리기가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장을 지어주는 입장이잖아요. 느리게 지어도 되고 예를 들자면 그걸 협상을 하면서 지어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일단 멈춰도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게 우리가 뭐 공장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손해를 볼 일까지는 없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워낙 미국이 약간 깡패 같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 협상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제이롭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독소 조항이 그대로 다 적용돼 가지고는 그 부분은 좀 힘이 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에서는 그렇게 TSMC 예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다. 네. 협상과 조절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뉴스가 그런 게 나오면 엄청나게 비관적이 되죠. 오늘 최근에 오늘 어제 반도체 주식들 엄청나게 그 소부장들이 주가가 빠지거든요. 삼성전도 6만 원 깨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이제 다시 협력한다고 하면서 소부장 그 수출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다 죽거든요. 특별히 가스 업체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터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포토레지스터 나 들어봤는데 그럼 그거 누가 만든다는데 주가 하락? 하락이겠네. 그럼 또 공매도 세력도 붙을 거고 회사 큰 회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는 형성되는데 포토레지스터라는 게 일종의 그 화학 물질이잖아요. 근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이 회사가 만든 걸 저 회사가 만들고 똑같은 걸 여러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는 가봐야 알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 투자 심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난 그 기술 관련 얘기를 드리면 생성형 AI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GPU에 의해서 생긴 건데 왜 GPU가 사용되냐면 GPU는 CPU처럼 복잡하고 깊이 있는 연산을 하진 않아요. 근데 단순하고 즉자적이고 즉각적인 계산을 한꺼번에 여러 건을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개 100마리를 딱 보고 개 100마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CPU에게 개 100마리를 딱 주고 분석하라 그러면 한 마리부터 시작을 해서 개의 눈 사이의 거리, 귀의 모양, 코까지의 거리를 해서 다른 거하고 비교하려 들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근데 GPU가 그렇게 병렬 연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인간의 뉴런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거든요. 다양한 뉴런층이 어떤 정보를 받아서 서로 조금씩 자극을 주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고 한꺼번에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신에 아주 복잡하게 계산 안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저거 뭘까 할 때 저기에 딱 겉으로 그게 요 옆에 이제 책들인데 저 책은 몇 페이지짜리일 것이면 무엇을 얘기할 것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책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러프하다는 겁니다. 네. 투자 세계에서도 그래요. 투자 세계에서도 굉장히 러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러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정확하게 맞는 경우도 있고 전혀 딴 동네가 있는 번지수가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몰아침이 나왔을 때 이게 분석을 제대로 한 몰아침인지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요동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나도 같이 그렇게 네. 마음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혼란이 닥칠 때는 그냥 호흡을 좀 하시고 밖에 나가서 찬바람도 좀 쐬시면서 정말 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자꾸 가격의 움직임에 내 마음이 휘둘리면 좋은 결과 얻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선 반도체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그러면은 좀 연말부터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씩 사 모아가도 괜찮다고는 보세요. 뭐 한 1년의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 차분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신다면 뭐 그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단 근데 하이닉스는 조금 넘어야 될 사람들이 조금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인텔의 중국 공장까지 인수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중국 공장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14나노, 디램 기준으로 14나노야 18나노, 그 이하의 공정은 못하게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공정 생산의 4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하이닉스한테는 좀 과제고, 그리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인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돌파하냐가 문제인데,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서 돌파하고 수요가 다시 확충되면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어마무시한 마진율로 순식간에 돈을 버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개가 다르다라고는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